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식량 안보 상황, 거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식량 안보의 중요성, 그 다음에 식량의 안보 지수, 식량 작업률, 식량 위해 발생 원인, 이렇게 되고, 이제 식량 안보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 대응 체계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산업을 통해서 어떻게 식량 안보할 것인가. 어떻게 식량 안보 대책을 해서 강의합니다. 한식량 안보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63세입니다. 63세.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무원 하시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뭐 한 20살 뭐 이렇게 다 젊은 듯 돼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굶주렸어요. 요새 젊은 애들한테 굶은 얘기하고 그러면은 남의 나라 얘기 듣듯이 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식량의 안보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식량 안보라는 말을 썼잖아요, 안보. 이 안보라는 말은, 국방 안보에서 주로 썼던 내용이에요. 국방에서는 안보를 쓰지 무슨 식량의 안보라는 말을 쓰느냐. 그래서 이게 푸드 시큐리티라는 말이에요. 푸드 시큐리티. 그러면 식량에서도 이 시큐리티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굉장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이제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없애는 그런 걸 하려면 옛날에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옛날에는 말 타고 가서 성을 점령하고 그 안에는 군인들 죽이고 해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했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군대를 파견해서 하거나 무슨 미사일 쏘거나 핵폭탄을 터뜨리거나 뭐 이런 거 하죠. 예.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식량 차단이에요. 식량 차단.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체 식량의 거의 77%를 외국에서 사가지고 와요. 그런데 만약에 인천항하고 부산항만 막으면은 3개월만 막으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굶어 죽게 돼요. 여러분들 북한이 인구수가 대략 한 3,500만 정도 됐는데 소련이 붕괴하면서 식량 공급이 끊기게 되면서 북한 인구의 1,0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1,000만 명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인구가 한 2,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게 갑자기 인구가 줄은 게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중국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하면서 식량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전 인구의 1,0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굶어 죽은 겁니다. 예.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사태 아시죠?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엄청 많이 생산하고 전부 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미국하고 등을 지면서 미국에서 한 일이 제일 먼저 뭐예요? 식량을 차단해, 식량을. 예. 어떻게 식량을 차단하냐면,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석유를 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석유를 팔아서 식량을 샀는데,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있던 식량을 다 사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배고프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개, 고양이를 싹 다 잡아먹어요. 예.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쥐까지 싹 다 잡아, 쥐까지. 예.
그래서 이 나라의 존속이 이 식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밀리터리 시큐리티도 중요하지만 푸드 시큐리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요셉 성경에 나오는 요셉 아시죠? 그 여러분들 이 요셉이 그 이집트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도 이제 극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꿈을 꾸는데 그, 그 짐승이 나오는데 그 아주 살이 찐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꿈을 꾸는데 아주 비쩍 마른 짐승이 꿈에 나타나요. 그거 이제 그 이집트의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이 그거를 풀이하게 되죠. 네. 그 7마리의 그 살찐 짐승은 7년 동안 풍년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7마리의 그 마른 짐승은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이집트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비축하기 시작해요. 비축해. 왜냐하면 7년 후에는 흉년이 들 거니까. 풍족하면 다 써버리면, 풍족할 때 다 써버리면 기근이 났을 때 굶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농산물을 쌓아놓게 되죠. 쌓아놨는데 마침 7년이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 기근이 들기 시작해요. 그 첫 해는 뭐 그 전에 많이 쌓아놨으니까 대충 먹었는데 또 기근이 들고 또 기근이 들고 그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부 다 상거지가 돼가지고 이집트로 몰려들게 되죠. 그래서 가족들하고 상봉도 하고 요셉은 거기에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 식량 정책이라는 것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그러니까 배가 그 불렀을 땐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밥을 못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쟁도 총을 들고 전쟁을 하지만 한 2주 정도 굶으면 총을 들 힘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밀리터리 시큐리티도 중요하지만 푸드 시큐리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보시죠. 그 지금 이게 이제 그 Y좌표가 자급률입니다. 자급률. 그다음에 이게 연도예요. 연도. 그리고 이 파란색이 뭐냐면 그 곡물. 요 빨간색이 식량이에요. 식량. 식량은 누가 먹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식량은 어디에 포함되냐면 곡물에 포함되죠. 곡물은 뭐예요? 동물까지 같이 먹는 걸 얘기해요. 사람 플러스 동물까지 먹는 거.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를 기르면은 그 곡물은 이제 사료가 되는 거지만 우리 사람이 먹을 수가 없으면은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동물이 먹는 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나 돼지가 먹는 게 뭐예요? 보리, 밀 이런 거 먹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데 동물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는 이 곡물 자급률을 보시면 거의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만 따지면은 한 40 몇 퍼센트, 42, 3%의 자급률을 가지고 있지만 동물까지 같이 먹는 걸 생각하면은 80%가 외국에서 사와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 사와가지고 사람 먹고 동물 먹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곡물 자급률로 따지면은 20% 정도밖에 안 되고 식량 자급률로 따지면은 한 40, 한 2, 3%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네. 지금은 2021년이니까 훨씬 더 낮은 값으로 내려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이게 땅덩어리 넓은 나라, 호주 같은 데는 자급률이 거의 한 270% 정도 돼요. 자기네들 다 먹고 나머지 이거를 외국에다 팔 수 있어요. 이런 나라는 푸드 시큐리티, 식량 안보라는 말을 안 쓰겠죠. 충분하니까.
근데 보세요. 캐나다, 미국, 중국도 거의 한 100% 돼요. 근데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27%, 한국은 23%입니다. 이게 원래는 한 10년 전만 해도 비슷했는데 일본은 계속 27, 8% 유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30%던 게 계속 떨어지면 23%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그 자금률을 유지하고 있고 약 1,600만 톤의 곡물을 수입을 합니다. 수입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식량 안보라는 거는 이제 이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로 푸드 시큐리티, 시큐리티 이 안보예요. 안보. 그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충분하고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에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접근이 가능할 때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 하나만 무너져도 푸드 시큐리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식량안보연구대단에서 정의한 게 아니고 세계 식량기구에서 푸드 시큐리티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된다 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용성, 쉽게 가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접근이 쉬워야 되고 이용이 가능해야 되고 안정성, 스테빌리티가 돼요. 꾸준하게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식량 안보 지수가 보세요. 글로벌 푸드 시큐리티 인덱스가 보면은 1등서부터 쭉 나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113개국 중에 32위예요. 32위.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 곡물 자급률을 따지면 20%밖에 안 되는데 뭐 20%밖에 안 되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113개 중에 30위면은 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호주 보세요. 호주. 사우스 코리아가 호주 다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돈이 있어서 그래요. 돈이 있어서. 식량을 사올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식량이 안 나도 그거를 사올 수 있기 때문에 안보 지수가 그나마 32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식량을 못 사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32위에서 100등 가까이 떨어지겠죠. 이게 뭐예요? 당장 굶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그 트럭에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트럭에 스니 뭐 안 하니 뭐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들 요소수가 공급이 안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트럭이 스탑하게 되고 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트럭을 통해서 우리가 곡물도 운송하고 석유도 운송하고 전자제품도 다 운송을 하는데 이게 서버리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마비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돈이 있으니까 급하게 호주에서 사오고 해서 요소수를 뭐 3개월치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식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이 있어도 어느 순간에 식량을 사올 수 없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처음에는 폼 잡고 있지만 한 2, 3주 굶으면은 집에 있는 고양이 잡아먹고 쥐 덧나서 쥐 잡아먹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네 가지로 나눠지죠. 활용성을 영어로는 affordability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은 활용성,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접근성은 availability.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사올 수 있어요. 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사올 수 있어서 접근성이 엄청 좋은 거야. 근데 우리가 생산해내는 내추럴 리소시 리사일런스, 가용성 어때요? 엄청 낮아, 엄청 낮아. 안정성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활용성, 안정성, 가용성이 낮지만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맥이라는 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식량 안보에, 푸드 시큐리티에 각 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정상적일 때는 곡물을 팔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 들고 와서 곡물 좀 사겠습니다. 그러면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국민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출을 스탑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있는데도 곡물을 못 사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굶어야죠. 굶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요새 너무 영양이 풍부해가지고 요새 단식하잖아요. 단식도 굶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며칠까지 굶어 보셨어요? 예. 저는 한 5일까지 굶어 봤어요. 5일까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5일 정도 굶은 적이 있어요. 5일 정도. 근데 제가 굶었을 때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한 이틀간은 엄청 배가 고파. 예, 엄청 배가 고파. 근데 이틀을 딱 굶으니까 그 다음에는 배고픔이 없어져. 근데 한 3일 굶으니까 목소리가 개미 목소리가 돼. 개미 목소리. 뭐 다 걸어 다니고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소리가 엄청 작아져.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 5일 정도 굶으니까 몸무게가 한 10kg 정도 빠져요. 제가 한 70kg 나가는데 한 58kg 이렇게 돼버려. 한 10몇 킬로가 빠져버려. 아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5일까지 굶었지만 한 일주일 굶으면 어떻게 돼요? 서 있기가 불편해. 누워 있어야 돼. 그리고 물을 먹으면은 5일 지나도 안 죽지만 물을 계속 먹으면서 굶으면은 한 2주 정도 지나면 사람이 죽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단식을 근데 여러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러니까 자의에서 굶을 수 있지만 타의에서 굶어본 적이 별로 없어. 여러분들 해병대 가면은 24시간, 48시간 굶는 걸 시키거든요. 48시간. 저는 해병대를 다니진 않았지만 저번에 현빈 씨가 해병대 들어가서 훈련 받는 거를 추적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48시간 굶게 해요. 그게 훈련이야.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물만 주고 48시간 굶긴 다음에 밥을 주면 밥 한 알까지 다 먹더라고. 한 알까지. 반찬이고 뭐고 그냥 싹 다. 그래서 타이에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식량이 없어서 굶게 된다면은 그냥 항복이야, 항복. 한 3개월만 식량 차단하면 있는 거 음식 다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다 먹고 나서 개고양이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지렁이까지 다 파먹고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 그냥 항복이야, 항복.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시죠. 2010년도 11년도에 러시아에서 대가뭄이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곡물 가격이 폭등해서 요새 곡물 가격이 엄청 오르는 거 아시죠? 밀가루 값, 옥수수 값이 2배가 됐어요. 올해도. 또 13년, 14년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가뭄이 일어가지고 곡물이 감소됐어요. 17년도에 미국에서 기상 악화로 해서 밀 옥수수가 생산이 감소돼가지고 가격이 또 엄청 올랐어요. 옛날에는 10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200원, 300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먹는 라면값 올라가고 과자값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재난,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서 곡물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은 식량이 위기가 돼.
위기가 되는데 그나마 살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제 위기가 닥쳐서 안 팔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예.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합니다. 예. 식량 부족한 엄청나게 부족을 겪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돈이 있어 사오지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상황이 됐을 때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굶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유엔에서 나온 IPCC 보고서를 보면은 곡물 가격, 이 시리얼, 이 탄수화물 원료가 되는 거를 시리얼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한 40%씩 오르는 거로 나와.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동물의 사료값도 얼마까지 올라요? 여기 보면은 뭐 40%, 50%까지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돈 있는 사람 사서 먹지만 가격이 계속 오르면 어떻게 돼요? 빈곤층은 더 빈곤하게 돼버려. 못 사는 사람은 더 굶주려. 그래서 이 배고픔에 노출된 위험을 가진 사람들의 퍼센트가 증가하게 됐어요. 요새 전 세계적으로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한 10억 명 정도 되는데 50%는 어떻게 돼요? 15억 명이 굶는 거예요, 굶어. 이게 자의적으로 굶을 때는 행복한데 먹을 게 없어서 굶으면 어떻게 돼요? 심각하죠, 심각해. 그래서 보세요. 공급 측면에서 곡물 시장의 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생산량 감소. 네, 보세요. 기상악화, 흉작. 제가 여러분들 주말 농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제주도에 계신 분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고려대학교 덕서농장에서 무 배추를 심었어요. 이번에 비가 내려가지고 무 한 20개하고 배추 한 20개 심었는데 다 썩어서 버렸어요. 하나도 한 포기도 못 얻고 배추 배추는 다 싹 다 버렸고 무는 무청 100개 건지고 다 버렸어요. 이번에 비가 내려서 물름병이 생겨가지고 다 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배추 한 폭이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예. 한 폭에 지금 한 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4,000원. 배추 한 포기에. 이제 김장철 되면 더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배추망 3개에 4,000원이면 12,000원이에요. 좀 지나면 15,000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기상악화. 이게 심각해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비 내리면 물론병사에 다 버려야 돼. 그 생산량이 감소하게 돼. 값이 오르게 되지. 이 김치가 이제 금치가 되는 거예요. 금치. 그 다음 수출 제한. 식량을 많이 수출한 나라에서는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수출 금지해버려. 그러면 우리 돈이 있어도 못 사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동안 자랑하던 여기 보세요. 접근성이 확 내려가게 돼. 접근성이 내려가게 되면은 당장 굶어야 돼. 이거 돈이 있어 사올 수 있는데 이 접근성이 가뜩이나 활용성, 안정성, 가용성이 떨어지는데 이게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고량 감소. 이 재고량이 감소하게 돼. 그러면은 국제적인 곡물 가격 불안정이 확대가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순 증가율이 감소하게 돼. 농업 R&D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마찬가지 생산력이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장 한 끼 먹는 거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 30분 정도 한 25분 지났는데 식량 안보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위기 대응 체계를 운영을 해야 돼요. 이게 운영.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어떤 전쟁이 발생하면은 전쟁 당황하잖아요. 당황하면은 제대로 수습을 못해.
그래서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은 모든 식품 공장이 이제 군인이 주둔하면서 모든 식량이 군용으로 바뀌게 돼요. 일단 전쟁의 날 군인들을 먹여야 되니까 국민들도 먹여야 되지만 군인이 넘버원이야. 이게 바뀌게 돼. 그 매뉴얼이 다 있어요. 위기 매뉴얼이. 이 곡물도 우리가 그런 체계를 갖춰야 돼. 아직 갖춰지지 않은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한다. 매뉴얼 이번에 요소수가 그 없는데 났잖아요. 매뉴얼이 없어서 매뉴얼이 없네. 어떻게 하지? 당황하고 트럭이 멈춰 서는 거예요. 요소수가 부족하면 그 삼성 정밀화학에서 요소를 갖다가 요소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안 되면 그거를 요소를 또 외국에 사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족한 거는 중국에 의존할 게 아니라 호주에서도 사오고 미국에서도 사오고 다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대응 매뉴얼. 그게 없으면 사람이 당황하게 되고 큰 문제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그 곡물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심계, 주의, 안정. 그래서 이제 곡물이 갑자기 그 조달이 안 되네, 심각한 상태네, 경계 상태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그 곡물을 사가지고 더 우리나라에 이걸 공급을 해서 가져와야 돼. 아참 어떻게 국민이 굶어야 돼. 국민이. 주의, 안정 이거는 뭐 주의하고 안정만 취하면 되지만 곡물에 문제가 생겨.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올 겨울에 1월 달에 2021년 1, 2월에 그 남미에서 그 이상 기온이 발생해 가지고 온도가 떨어졌어요. 온도가 여름인데 떨어져 가지고 그 산간 지역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게 영하로. 그래서 뭐가 다 죽었냐면 커피나무가 한 30%가 죽어버렸어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커피가 생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커피 값이 엄청 오르겠지. 그러니까 스타벅스 이런 데는 어떻게 할까요? 아르헨티나에 브라질에 있는 커피나무가 많이 죽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가서 나머지 걸 도리를 쳐서 다 사버려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커피 나는 다른 데 가서 뭐 베트남이니 뭐 멕시코 이런 데 가서 또 도리를 쳐서 다 사야 되겠죠. 그래야 스타벅스 커피가 1년 내내 공급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들 올 말에 내년 초가 되면 커피 값이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왜냐? 커피 나무가 다 얼어 죽어 버려가지고 대부분이 커피 이제 공급이 안 돼. 커피 열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내 생산 공급을 확대해야 돼. 국내에서라도 어떻게 좀 더 텃밭도 기르고 자꾸 이렇게 부셔서 건물 짓지 말고 농토를 계속 곡물 자급률을 개선해야 돼. 그래서 논두렁에다가 콩도 심고 거기 전라도 가서 겨울에 요새는 보리 안 심었는데 보리도 심고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외 농업을 개발해야 돼. 이게 뭐냐면 외국에다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져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 일본. 일본은 호주에다가 넓은 땅을 국가에서 사가지고 거기다 소를 길러. 소를 길러가지고 그 와규를 종자를 가져가서 호주에다 길러. 걔네들을 또 데려와서 도살을 해가지고 고기를 일본으로 가져가. 또 거기다 밀 같은 것도 심고 뭐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해외 농업해서 다 망했어요. 망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풀무원에서 유일하게 그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쪽에 중국의 북부 쪽에 북동 쪽이 만주 지역이죠. 거기에다가 콩을 심어서 그 콩을 가져와서 두부하고 콩나물을 만들잖아요. 그죠? 만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다가 이제 그
농토를 개발해가지고 거기다가 농산물도 심고 소돼지도 기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위치가 외국이잖아. 호주, 중국. 만약에 호주에서 그 땅이 일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지만 호주 정부에서 야, 니네들 그 저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 수 있으니까 수출하지 마. 가져가지 마. 그럼 못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해외 농업도 참 좋은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해외 농업도 소용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심고 재배하지 않으면 못 가져가게 하면 못 가져가는 거야. 중국 정부에서 야, 풀만한데 야, 이제 콩 그 가져가지 마. 우리나라에다 그 중국에다 팔아. 이래버리면 그날서부터 우리가 중국에서 콩을 들여오지 못해서 풀먼에 그 콩이나 콩나물을 그 재배가 안 되는 거예요. 생산이.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국제 곡물 조달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는 곡물을 어디서 사와요? 4대 메이저 곡물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칼길, 뭐 이런 회사들이 그 카르텔처럼 돼 있어가지고 4개 곡물 회사, 지금은 5개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곡물을 돌이쳐서 다 사버려. 그런 다음에 일본한테 니네 그 곡물 사갈래? 그러면 아이 구걸에서 사가져 오는 거죠.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디서 사와요? 일본의 미쯔비시 상사에서 미쯔비시 상사 곡물을 확보하면 우리나라에 쿼터를 받아가지고 곡물을 수입해요.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일본 괜히 신기 거슬리면은 여러분들 반도체 뭐 어쩌래가지고 뭐 생산이 안 되고 난리 쳤잖아요. 일본에서 승질나가지고 야, 대한민국에 곡물 주지 마. 미쯔비시 상사한테 쟤네들 버릇 좀 고쳐야 되니까 저 곡물 주지 마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우리 굶어야 돼요. 예. 우리나라에는 곡물을 사오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예. 일본의 미쯔비시 상사에서 우리나라에 곡물을 대주고 있는 거예요. 예. 미쯔비시 상사에서 일본에서 정부에서 미쯔비시한테 야, 한국에다 그 곡물 팔지 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장 굶어야 돼. 예. 그래서 그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예. 우리나라 그 AT 같은 데서 이 곡물 그 사오는 도매 그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곡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예. 지금도 일본을 통해서 곡물을 사와요.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원 체계, 모니터링을 해야 돼. 심각한지 경계인지 알아야 되고 곡물을 관측해야 돼. 이게 많이 생산될 건지 가뭄이 들었는지 풍년이 될 건지. 풍년이 되면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이 국제 정세를 잘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야 돼. 맨날 이것만 하는 사람을 그다음에 돈이 있어야지. 이런 거 만들려면은 정보를 제공해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국가의 근간이 힘드니 국가의 근간이. 이거 보세요. 식량 위기에 대해서 식품업계의 대응. 여러분들 식품 회사에서 라면 만들고 과자 만드느라고 공부를 사오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 식품 회사가 우리나라의 아주 효자예요, 효자. 식량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보세요. 보면은 이제 식량 위기를 피해 보면 곡물 수급이 불안정하고 원자재 값이 오르면 식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뭐 GMO니 뭐 이런 것 때문에 GMO 안 먹어. 또 뭐 방사선 조사하면 또 이상해.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거를 인정하고 수용을 해야지 그 반박하고 그러면은 식량 위기가 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곡물 수급 안정을 최대한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해외 식량 기지를 구축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우크라이나에 곡물 터미널을 확보를 했어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곡물을 우리나라에 실어올 수 있게 됐어. 돈 주고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 터미널, 여러분 터미널 잘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 그 외국에서 이제 곡물을 사오면 이거를 이제 수매해가지고, 수매해가지고 그 큰 건물에다가 이걸 보관을 하면서 이제 운송하는 거를 책임지는 회사가 터미널이라고 그래요. 터미널. 건물로 따지면 한 20층 정도 되는 거고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곡물을
확보해가지고 기차나 아니면 그 컨테이너 십에다 실어가지고 외국에다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포스코에서 잘했죠.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을 인수해버려서.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곡물을 올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해외 식량 기지를 구축해야 되고 이게 조달 시스템입니다. 이거 확장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곡물 터미널을 인수를 해야 되고 뭐 이미 다 잡고 있어서 인수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 지분의 일부를 사야 되겠죠. 사서 오너십을 가지고 곡물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원료 수급을 다변화해야 돼. 우리가 중국에서 요소수 사오는데 중국에서 못 사오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왜 한 나라에만 의존을 해? 호주에도 사고 중국에도 사고 캐나다에서 사고 미국에서 사고 다 다변화를 해야지. 한 나라가 뭐 안 팔면은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되니까. 좀 값이 비싸더라도 당장 트럭이 멈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입 원료를 국산화로 대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식품과학기술의 올바른 인식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뭐 이렇게 그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도록. 예를 들면 유전자 조작 그 미생물이라든지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콩 같은 거. 콩의 일부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은 99%가 유전자 조작이 된 콩이에요. 예. 유전자 조작이 안 된 콩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야. 그런데 그 소비자 교육이 그 아주 안 좋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무슨 GMO로 된 걸 먹으면 사람이 곧 죽는 것처럼 이상하게 그 교육이 돼가지고 인식이 돼서 곡물 확보하는 상당히 어려워요. 미국 사람들은 다 먹는데. 여러분들 옥수수의 거의 90% 이상이 GMO예요. 여러분들 미국 가서 여러분 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식품들 있잖아요. 과자 이런 거 다 스낵 다 GMO로 만든 그 과자를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만들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안 하는데 여러분들 미국 가면 과자 사 먹고 미국 외국 과자 유럽 과자 맛있다고 다 사 먹잖아요. 그건 다 이걸로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만 논 GMO로 곡물을 사가지고 와서 그걸 과자를 만들잖아요. 과자 값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든 과자 값보다 훨씬 비싸요. 그 돈을 누가 내요? 우리 국민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모르지만 미국이나 유럽 가면은 막 과자 맛있다고 막 사 먹고 또 직구해서 막 사 먹잖아요. 그거 다 GMO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식량 자원 낭비 실태를 보면 우리가 잘 살아서 그런지 음식 쓰레기가 아주 엄청 나와요. 하루에 2만 톤이 나와, 2만 톤이. 옛날에 음식 쓰레기 나오면은 다 돼지 먹였는데 지금은 돼지 먹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 폐기하잖아요. 다 폐기합니다. 이 비용이 엄청나요. 이게 뭐예요? 다 돈이야, 돈.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되면 무조건 폐기해버려. 유통기한은 뭐예요? 유통기한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기한 곱하기 0.7이야. 0.7.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그걸 먹으면 죽는 줄 알아. 크게 잘못되는 줄 알아. 그렇지만 그 유통기한 기간에 곱하기 0.3이 또 남아있는 거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버리니까 어떻게 돼? 1년에 1조 5천억 정도가 유통기한이 지났다가 다 버려. 이 쓰레기, 집에서 음식 먹으면 막 대충 먹고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유통기한이 다 버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오는 식량의 30%가 쓰레기로 나가 있어요. 이게 쓰레기로. 이게 심각하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버리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 미국 가면은 음식 쓰레기가 제가 볼 때는 한 50%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아시면은 그 밥 한 톨만 남겨도 어르신들한테 혼났어. 야, 그 쌀, 재배해서 그 도정에 쌀 하나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알 남긴다고. 요새 애들은 밥을 다반사로 남기고 반찬도 남기고 다 버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버리는 이 30% 정도면 북한 주민이 다 먹을 수 있어. 거의.
심각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했어요. 우유의 유통기한이 10일입니다. 10일. 근데 이게 뜯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50일 동안 먹을 수 있어. 50일 동안. 그래서 60일 동안 마셔도 이거 먹고 설사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무슨 근데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10일인데 지나면은 바로 버려버려. 먹으면 큰일 난 줄 알고. 사실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50일 동안 더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빵 3일이야. 20일간 더 놔두면 20일간, 23일 동안 먹을 수 있어요. 이 유통기한은 다 버리잖아. 유통기한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안전기에서 곱하기 0.7이야. 이때 유통기한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식약처에서 잘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해야 돼.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 팔다가 걸리면 영업정지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통기한 없애기로 했어요. 몇 번 공청해가지고 저도 거기 가담해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유통기한 없애고 소비기한. 소비기한은 뭐예요? 0.8에 0.9. 이게 0.1에서 0.2가 늘어나게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좀 민감한 건 0.8, 덜 민감한 건 0.9. 해서 하면은 요만큼만 버리면 되죠. 요만큼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통기한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이제 국회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통기한이라는 말이 없어져요. 예.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진작에.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차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식량안보연구재단에서 식량 낭비 줄이기 국민운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2030년까지 식량 낭비를 줄이는 현재의 반으로 줄이는 거. 지금 식량이 30%가 낭비되고 있는데 그거를 15%로 줄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결성이 됐고 나의 액션, 나의 액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뭐라고 했는지 보면 이거 뭐냐면 개인 여기 보면 상하기 쉬운 식자료는 건조하거나 가공하여 보관한다. 직장 가정에서는 그 식량 폐기를 최소화하는 걸 촉구한다. 이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운동본부에 들어가서 나의 액션을 이렇게 적어서 냈어요. 예. 그게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철호 교수님도 여기 이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식량 줄이기 나의 액션이라는 이런 거 문구를 작성해서 붙여놓고 밥 먹다가 남기면 이걸 보면서 다 먹어요. 예. 밥알 하나까지 다 싹 다 긁어 먹습니다. 반찬도 다 긁어 먹고.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부터 헌신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식량 낭비를 반으로 줄이면 식량 작업률을 53%로 올릴 수 있어요. 53%. 우리가 뭐 음식 쓰레기를 100% 줄일 수는 없겠지만 좀 노력하면 작업률을 53%로 식량 덜 사와도 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식량을 생산하고 저장, 가공, 조리,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자. 여러분들 우리 식품산업, 농심, 뭐 CJ 이런 데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신해서 외국에서 곡물 사다가 라면도 만들고 햇반도 만들고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뿐만 아니라 조리, 판매하는 사람들한테까지 고마운 마음을 갖자. 그다음 두 번째, 필요 이상으로 구입하지 말자. 딱 먹을 만큼만 사자. 그 다음에 조리하자. 예. 구입해서 조리하자.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세 번째, 음식의 저장 방법을 숙지하고 가급적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자. 예. 이 방법을 숙지하고 가능하면 냉장고에 보관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 유통기한 이후에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지 말자. 남을 주면 인상 쓰죠. 이 유통기한 주면은 인상 쓰지만 본인이 먹으면 되죠. 본인이.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사할 때 잔반을 남기지 말고, 그다음에 먹고 난 뒷자리를 깨끗이 하자. 잔반 남기지 말고 저는 가능하면 다 먹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식량 낭비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서부터 초등학교까지 국민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하고 실천하자. 그래서 저희 식량안보연구재단에서 이렇게 식량 낭비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푸드 시큐리티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식량 안보를. 네. 네. 여러분들 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한 2, 3분 남았는데 우리 식량안보연구재단에서 이철호 교수님께서 지으신 요셉의 지혜 한반도 식량비축계획, 그다음에 이철호 최지영 교수님 지은 국가 비상식 식량안보 계획, 이거를 바탕으로 제 발표문을 작성했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한두 분 질문을 받고 오늘 강의 1교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란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강의를 잘했는지 또 질문이 없으시네요. 정영화 선생님, 제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